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입니다. 자, 이제 예비 강의 마지막 시간, 현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사 세 번째 시간이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근현대사는 크게 세 개 단원으로 돼 있다. 첫 번째는 나라문을 여는 시기, 개항기.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결국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사, 해방 이후가 될 것이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현대사 이제 남겨두고 있고요. 자, 복습을 간략하게 하면 개항기는 크게 시기를 몇 개로 쪼갰어요? 개항기는? 그냥 대원군부터 나라 뺏기는 시간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좀 쪼개자고 했죠. 그게 수험에 적합해요. 개항기는 1단계는 청일, 2단계는 러일, 3단계는 일본 독주기 나눠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도 좀 나눴는데 원래 보편적인 기준은 전쟁인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더라. 뭐가 있대요? 총독 누구냐? 10년대냐? 20년대냐? 아니면 30년대 가면 우각기냐? 중일전쟁 준비기간부터 미남이냐?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앞에 두 시기 기준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해방 이후 현대사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스크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 일단 현대사는 시험 문제 제일 잘 내는 큰 두 개 주제가 있어요. 가장 잘 내는 큰 두 개 주제. 하나는요, 정부 수립 과정이에요. 내용이 조금 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정부 수립 과정이고 또 하나는 정부 중에는 특히나 잘 내는 게 박정희 정부입니다. 두 개가 양대 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현대사 들어와서 첫 번째 주제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이다라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 네, 아주 중요한 A급 주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시험 문제 기본은요. 일단은 순서예요. 근데 순서만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결과 어때요? 라는 것도 있고요. 인물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좀 몇 개 되죠. 일단 기본적인 순서인데 저는 순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게 그냥 일괄적으로 두 문제 따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시험에 한 번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은 일단 이게 일제강점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우리가 이 판을 주도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 수립 과정을 쭉 봅시다 하면은 우리가 주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굵게 체크하는 이건 뭐냐면 일제강점기도 그래요. 결국에 보고 싶은 건 우리의 독립운동이란 말이에요. 시험에도 독립운동이고. 근데 일본의 통치 방식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일본의 어떤 통치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 수립 과정은 열강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두 문자를 쭉 따서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죠? 라고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쪽 파트를 잡는 키예요. 그래서 열강 쪽에 두 문자를 쭉 따면서 갈 텐데 그냥 지금은 두 문자만 들어두세요. 본격적인 내용은 본 수업에서 하도록 하고 일본 패망 전에 열강이 회담을 해요. 카이로, 얄타, 포츠담, 카얄포. 그리고 일본이 망하면 미국이 들어오는데 미국은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 20일 정도 있다 들어와서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메가더 포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얄포 메가더. 카얄포 메가더. 카얄포 메가더, 메가더 뭐냐?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의. 미소공의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 그 다음에 소총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차적인 암기사항은 열강 쪽의 순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카얄포 메가더 모미 원투 총회 소총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많아 보이죠. 그렇죠? 많아 보이죠. 실제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막 볼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세 개의 큰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세 개. 자, 이게 일본의 패망이고 우리의 해방이죠. 45년 8월 15일. 그럼 해방 직전, 직후의 모습 요만큼 분필이 부러졌네요. 요만큼이 뭐냐면 1단계예요. 해방 직전, 직후. 그럼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뭘 하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방 직전 직후에 이어서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할 거예요. 그 논의의 시작이 모스크바 3상회의예요.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스크바에서 3국 외무대표가 모였다. 한반도 어떡하지 논의의 시작. 그래서 시험 문제 단독으로 잘 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논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1단계 해방 직전 직후 초반에 어수선해요. 2단계 논의 중. 3단계 논의 안 할 거야. 그리고 순서 문제가 기본이라고 했죠. 여기는 순서 문제 기본에 인물 문제 이런 것들을 출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순서 문제 담는 거는 키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핵심. 앞에부터 쭉 아니에요.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뭐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죠. 이게 게임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 요 가운데가 중요하다. 가운데 두 번째 단계. 그래서 가운데를 탄탄하게 잡으면은 순서가 금방 잡힌다고요. 그래서 카얄포 메가도 모미 원투 총에서 총에 쭉 잡은 다음에 요 가운데 라인을 잘 잡으세요. 요 가운데 라인. 그래서 가운데 라인들을 쭉 잡아서 약간 그림으로 보면 T자 느낌이라고 해요. T자 느낌. 앞에가 조금 긴 T자 느낌이죠.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서 가운데를 탄탄하게 잡을 건데 미소공이 1차 결렬되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게 있고요. 정읍 발언. 그리고 당황한 미국이 중도파들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추진되는 운동이 좌우 합작이고요. 이들이 발표하는 게 7원칙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를 잘 잡아야 돼요 해서 미소공이 1차 이승만의 정읍 발언 좌우 합작 발표합니다. 7원칙 해서 여기 두 문자를 쭉 따면은 미정7 뭔가 느낌이 팍 안 오죠. 그죠? 미정찡 하면 돼요. 미정찡. 그죠? 미정찡. 모미정찡. 요 가운데 잡으면 금방 풀려요. 실제로 이것만으로 그냥 바로 보자마자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정찡, 모미정찡.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다른 게 있다. 보통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또는 뒤에 두 개 있으면 그 안에 순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정부 수립 과정을 쭉 보면 되는데 가운데 잡는 게 핵심입니다. 순서 문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기 맞춰서 제가 순서를 낼 수 있는 파트는 다 정리해놨어요. 그림처럼 보게 될 겁니다. 그림처럼. 그러면 앞인데? 뒤인데? 가운데만 잡고 그러면 금방 잡힐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 일단 순서 그다음에 인물 문제는 이승만, 김구에다가 출제 비중이 높은 게 누구냐면 중도좌 약간 빨간 쪽인데요. 여운형이란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부 수립 과정을 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큰 주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부로 넘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로 넘어오면 우리 기본 개념 중에 그러니까 리라고만 쓸게요. 네, 이승만 정부 공화국이란 개념이 있는데 공화국이 언제 바뀌고 언제가 1이고 언제가 2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뭐냐면 일단 공화국 체인지 요건은요. 헌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개헌. 그럼 개헌되면은 다 공화국 체인지가 되나요? 아니요. 개헌에다가 정부 성격이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개헌을 중간에 했는데 정부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1공화국이라고 하고요.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은 개헌도 했고 성격도 바뀌었죠. 그래서 2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3, 4공화국인데 왜 그러냐? 박정희 정부가 시작을 했죠. 3. 근데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정부 성격이 또 바뀌어요. 박정희 정부인데 그 안에 성격이 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3, 4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공화국 넘어가겠죠. 공화국 체인지 요건 뭐라고요? 정부 성격이 헌법과 함께 바뀌어야 된다. 헌법 개헌, 정부 성격의 교체. 자, 그럼 현대사에서 이제 정부들을 쭉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승만 정부 1공화국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시험을 어디를 좀 자세히 내고, 어디를 좀 덜 내고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강약 조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사 정부들 가운데 그나마 좀 자세하게 출제하는 건 이승만 정부랑 박정희 정부입니다. 나머지는요, 누구 정부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이런 파트들은 그냥 이승만 정부는 이래요 라고 하면 많은 문제를 그냥 풀 수는 있겠지만 벗어나는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할 때부터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승만 정부에서 개헌이 물론 중요합니다. 개헌이. 근데 개헌이 중요한데 개헌을 그냥 외우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대선 연도를 보면서 거기다 개헌을 끼워 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개헌이 중요하지만 개만 보면 안 된다. 대선 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언제 됐어요? 그러면 1948년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해방된 지 딱 3년 되는 그 해에 이제 남한 정부가 수립될 거라고요. 48년 8월 15일 날. 그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4년입니다. 보통 4년이에요. 현재는 5년인데요. 제가 보통 4년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정리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많고 가장 원칙적인 게 4년이다. 그럼 4년을 놓고 아닌 것들을 보는 거죠. 전두환 7년이에요. 제일 길어요. 유신헌법 6년이에요. 현재는 5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4년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전두환 제일 길어요. 7년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유신이에요. 6년이에요. 현재는 5년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4년이에요. 그러면 48년도에 대선을 했어? 그럼 두 번째는 52년도 해야겠네요? 세 번째는 56년도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60년에 할 겁니다. 1, 2, 3, 4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부통령 있어요, 우리? 없죠. 그럼 우리나라에 부통령이 있었던 기간이 있을까요? 그럼 있습니다. 딱 한 번. 네.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 1공화국이에요. 만약에 사료에서 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난 겁니다. 이승만 정부로 모는 거예요, 다. 이거 또 하나의 팁입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1, 2, 3, 4 가는데 대통령 한 번 했죠? 48. 그러면 두 번째 52 또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어가요. 세 번째.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거의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 좋아. 근데 세 번을 하려고 해? 그럼 민심이 떠나기 시작해요. 이건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했어. 48, 그 다음에 52, 근데 세 번째 56, 이제 민심이 떠나. 위기. 이제 민심이 슬슬 떠나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근데 위기 이후에 깔끔하게 내려오는 정권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위기 이후에 깔끔하게 내려오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체제 강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보당 사건이라든지 정부 비판적인 신문을 없앤다. 경향신문 폐간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볼 거라고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57, 뭐 58 이런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분기점을 볼 때 요 끝에 있구나 정도면 넘친다고요. 충분히.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위기 이후 독재체제 강화. 그죠? 그리고 60년에 4대 정 부통령 선거는 부정이 심해도 너무 심했네라는 게 3.15 부정선거고요. 자, 거기에 대한 저항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4.19 혁명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운동도 시험에 특히나 되게 잘 나온 주제입니다. 본 수업 들어가면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정리하겠지만 사료를 잘 봐야 되고요. 민주화운동은 시험 문제가 단독 문제는 딱 3개예요. 4, 5, 6이에요. 4, 5, 6. 4, 5, 6이 뭐예요? 그러면 요 위에다 한번 써보면 4, 5, 6이 뭐죠? 그러면 4, 5, 6. 셋 중에 하나 낸다. 4.19.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 항쟁입니다. 그 중에 여기가 4.19예요. 여기다가 이제 개헌을 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헌이 중요하지만 대선 연도를 잘 보자. 그리고 끼워 넣는 연습을 하자. 모든 연도 필요하지 않다. 분기점에서 움직이자. 이승만 정부는 요 그림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9 혁명 이후 이승만 하야 부통령 이기붕이 없고요. 이승만 하야 이기붕 없고 서열 세 번째가 외무장관 허정인데 허정이 개헌합니다. 이게 세 번째 개헌에서 3차 개헌이고요. 3차 개헌의 내용은 양원제. 네, 양원제. 그 다음에 내각제요. 양원제. 민의원 참여위원회에서 양원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가 된다. 내각 책임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이 공화국 장면내각이란 거예요. 장면내각은 구조만 딱 잡을게요. 구조. 이 공화국 장면내각 딱 넘어가면 대통령은 윤보선이에요.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는 장면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가 아니라 뭐죠? 내각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면 내각. 대통령제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윤보선 장면 민주당 세력인데 구파 신파 나뉘어서 위에서 그들끼리 싸워요. 그들끼리. 그럼 그들끼리 싸우고 밑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끌어내렸잖아요. 지금 시민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타도했는데 위에선 그들이 싸우고 있어. 밑에서는 민주열망이 폭발해.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막 나올 거라고요. 학생운동, 교원노조, 노동운동 막 폭발해요. 지금. 민주열망의 폭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못했던 얘기들. 이승만 정부는 무조건 빨간색 싫어요. 반공. 이승만 정부는 무조건 반공. 그 다음에 통일은 북진통일, 요게 이 정부의 테마예요. 반공, 북진통일. 그래서 무조건 반공, 무조건 북진통일. 만약에 다른 얘기하면은 너 빨간색이라고 법정에 세우고.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통일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대화하자. 중립화 통일론, 평화 통일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대화하자 이제. 근데 위에선 연일 그들끼리 싸우고 밑에서는 계속 시위가 반복이 되죠. 이 모든 걸 혼란으로 파악한 군부가 군사 정변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장면 내각은요. 장면 내각은 1년을 못 채우고 끝나요. 9개월 만에 끝나버려요. 이거 시험에 낸다면 저는 정답을 딱 찍을 수 있습니다. 90%의 정답은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이에요. 제가 지금 예비 강의라 이 정도로 설명드렸는데 정답을 탁탁탁 찍을 수 있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이에요. 수립을 했는데 시행을 못했다. 시행을 왜 못해요? 그러면 아니 9개월 만에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죠? 그럼 시행을 언제 하냐? 박정희 정부 들어가서 박정희 군정기 중간에 62년도 딱 그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수립하지만 시행을 못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박정희 정부로 이제 넘어가요. 박정희 정부. 지금 이승만 정부랑 박정희 정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대선 연도를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정리할게요. 라고 했는데 박정희 정부는 기준이 또 조금 달라요.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봐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는 61년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요. 그죠? 여기부터 쭉 갈 건데 군사정변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2년간의 61에서 63까지 군사정부 기간 군정기가 있습니다. 군정기가 있고요. 63년도에 민주공화당 창당하고 대통령이 돼요. 여기서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아준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죠. 군정기 때 잘했으니까. 군정기 2년 국민의 지지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 언제? 63. 그래서 이때를 3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30. 그리고 쭉 가다가 72년 기준으로 이제 4공화국 유신헌법 기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79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딱 요 그림 그대로, 이승만 정부는 대선 연도, 박정희 정부는 군 3, 4예요. 넓게 박정희 정부 낼 때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꽤 있냐면 유신헌법의 내용은 어때요? 또는 다음 헌법 기간은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으로 정말 잘 내는 게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건데 요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유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신헌법 기간의 일은이라고 출제하면 제일 먼저 얘를 먼저 찾아서 제껴줘야 됩니다. 넌 아니잖아 라고 빼야 돼요. 같은 애인데요. 같은 애지만 배경이니까 너는 다음 기간에 오면 빠져야 되지. 얘를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군 3, 4.
그리고 전체 보는 틀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구도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5.16 군사정변을 우리는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혁명이라 그래요, 혁명. 군사정변을 뭐라고 한다? 혁명.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료 키워드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모든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안 돼요. 핵심 두 글자. 예를 들어서 뭐 6글자짜리 뭐 단체가 있어. 그러면 핵심 단어를 찾아서 걔를 먼저 기억하는 거야. 객관식이잖아, 시험이.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첫 번째 키워드가 혁명인데 그들이 만든 게 뭐냐? 군사혁명위원회예요. 그럼 혁명이란 두 글자만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혁명. 군사혁명위원회. 그리고 언론사를 장악한 다음에 혁명 공약을 발표하는데 혁명 공약의 내용은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며 반공,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치적으로 빨간색 때려잡자. 반공, 경제적으로는 경제, 재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혁명, 반공, 재건이에요. 그래서 쿠데타 성공시킨 다음에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 재건 최고회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만나면 박정희 군정기가 되는 거죠. 제가 보는 박정희 정부는 이래요. 구도로 볼 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어느 정부별로 내거는 표가 있다고요. 그게 박정희 정부는 두 개 카드인 거예요. 하나는 정치든 반공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재건이란 키워드라고요. 그럼 두 개 키워드를 쭉 끌고 갈 때 만약에 하나라도 흔들린다, 무너진다, 그럼 위기죠. 두 개가 다 깨진다 그러면요? 문 닫아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카드가 반공, 경제 재건인데 정치적으로 반공 카드는 쭉 가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요. 왜냐면 이거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요하지 않아요. 빨간색 싫어 하면 되지? 어떤 성과를 요하지 않죠. 뭐 올해 공비를 10명 잡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20명 잡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공비 성장률 뭐 100%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정치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공 카드 쭉 가다가 69년도에 미국이 화해선언, 닉슨 독트린이란 걸 발표해요. 그래서 반공 카드가 69년도에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아니 미국이 안 싸운다는데 우리가 뭔 반공이에요.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래서 반공 카드 쭉 가다가 반공이 깨졌네. 69년도? 그러면 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정치 카드를 교체해요. 그 카드가 뭐냐? 이런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통일할 거예요. 통일 얘기를 꺼낸다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통일 얘기를 언제 처음 한지 아세요? 선건설 후 통일, 경제개발하고 통일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라고 했다가 닉슨 독트린으로 반공 카드가 깨지면 70년 들어가자마자 하는 거예요. 근데 70년 들어가자마자 통일 얘기를 살짝 꺼냈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어제까지 빨간색 주적 싫어 그러다 왜 또 갑자기 통일이야? 반응이 없다고요, 국민들이. 왜 저래?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때 짜잔 하고 보여준 게 뭐냐? 7.4남북 공동성명, 7.4남북 공동 퍼포먼스라고요.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텔레비전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제가 사실은 북에 다녀왔어요. 그 제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서울 평양 동시 발표입니다. 이제 통일을 할 건데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원칙에 입각해서 할 겁니다. 동시 발표예요라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통일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이런 체제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게 유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신헌법 기간에 유신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통일이라고요. 그래서 유신헌법 들어가면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통일이잖아요. 반공 쭉 가다가 깨지고 통일교체 짜잔 보여준 게 7.4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선 개헌, 유신이 필요합니다 해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유신헌법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대충 분위기를 알고 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국민투표 찬성률이 91.5% 나오는 헌법이에요.
왜요? 통일 카드가 먹힌 거죠. 통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네라는 저항에 부딪히겠죠. 야, 헌법 바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뭐 3.1 민주구구선언, 반유신 투쟁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통일 카드는 깨져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재건 카드는 어때요? 그러면 경제 재건 카드는 쭉 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경제 개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정기 때 화폐 개혁했는데 돈이 안 나와요. 없거든요. 그래서 65년도 딱 요쯤에 박정희 정부가 외국 자본 끌어오는 카드를 2개 꺼낼 거예요. 뭔지는 이제 본석 가서 배우죠. 국내 자본 끌어모아봤어? 없어. 그 외국에서 끌어왔어. 그걸 기반으로 경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에는 빠르게 성장하죠. 근데 70년대 위기가 있는데 73년도에 1차 석유파동, 연도보다도 이쯤 하면 돼요. 70년대 들어서 1차 석유파동, 그 다음에 2차 석유파동이 있어요. 1차 석유파동은 중동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는데 다른 한 군데서는 또 다른 중동에서는 건설 붐이 일어요. 거기서 우리가 노동자로 국민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옵니다. 이걸로 극복을 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 담화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국제적인 불황,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홀로 잘 버티고 잘 경제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는 폭망했어요. 우린 잘하고 있어요. 여기라고요. 자, 그런데 2차 석유파동 터지면 여기서 우리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정치카드 이미 깨졌죠? 경제카드 깨졌죠? 그럼 79년도는요?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요. 여기다가 조금만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박정희 정부 전체 문제인가? 전체 문제. 아니면 그 중에서도 따로 잘 내는 게 어디인가 하면은, 유신헌법 기간이다. 그리고 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은 장면이 수립했지만 시행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시행은 62년도 박정희 군정기 딱 중간에 시작하고요. 요게 몇 차냐면 1차예요, 1차.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가 62년도래요. 그죠? 2차는 몇 년도일까요? 자, 1차가 62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 2차 몇 년도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5만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버벅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이거를 그 한국사에서 더하기인데 이거 더해도 되나? 더해도 돼요. 해봐야 돼요. 1차는 62, 2차는 67, 3차는 72, 4차는 77. 왜냐면 시험 문제 선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장면이지만 시행은 박정희 군정기인데 1차만 내냐? 아니에요. 2차는 3차는 이런 선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더해봐야 됩니다. 60년대 1, 2차, 70년대 3, 4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3사해서 채워 넣는 연습,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거고, 여기 이후로는 시험 문제가 민주화 운동 또는 통일 정책에 좀 집중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정부 가운데 이제 뭐 신군부에 등장해서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전두환 친구 노태우 정부, 그다음 김영삼 정부 쭉 이어질 텐데, 나머지 정부들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내는 컨셉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근래 일들도 뭐 시험 문제 선지로 툭툭 나올 때 있는데 정답과는 무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뒤쪽 파트는 오답 선지를 가른다 이게 뭐지라는 것보다 정답 선지를 정확하게 아는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정부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정답이지. 이 정부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정답이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거기 맞춰서 정리할 겁니다. 문제에 맞춰서. 그래서 얘기 드렸죠? 어디까지가 좀 자세히 낸다? 박정희 정부. 그럼 이 다음에는 민주화운동.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화운동 하면은 4.56, 4.19, 5.18, 6월항쟁. 그 다음에 통일정책. 네. 요런 부분들까지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현대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예비 강의 마지막 현대사까지 쭉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그냥 시작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크게 넓게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본 수업 들어가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시험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비 강의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